2026년 7월 29일 오후 6시 28분이고요. 오늘은 아쉽게도 일열 번호가 7번대로 시작하는 자전거가 없어서 5번대로 시작하는 자전거를 빌렸습니다. 도로에 차가 굉장히 많습니다. 휴가 기간이고 학원들이 다 방학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차가 너무 많은 게 보이고요. 이제 진정한 여름인 것 같습니다. 지금 7월 말이니까요. 지금 나오는데 보니까 현재 온도가 31도, 오후 6시인데 31도에 아직 하지가 안 됐는지 해가 점점 길어집니다. 오늘 녹음 환경은 인스타 360 마이크 에어 블루투스로 연결해서 촬영 중이고요. 오늘은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좀 켜봤습니다. 이열 번호가 5번대여서 그런지 자전거에 잡소리가 많은데 실제 주행했을 때 어떻게 녹화되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어제 오늘 주식시장이 대폭락했습니다. 코스피 사상 최초로 연속 2일 서킷 브레이커 발동이라고 하고요. 저도 물려 있습니다. AI 버블이 터지고 있죠. 버블이다 버블이 아니다 아직 말이 많습니다만 이 정도면 버블이 터졌다라고 봐야 됩니다. 고점 대비 절반 이상 내려왔기 때문에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주식 투자자들에 대한 또 메리트가 없어요. 주식이 오르는 거는 주식을 사고 파는 사람들끼리 갖고 오르는 건데 예를 들어서 가격이 올라서 비싸게 가지고 있으면 비싸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 비싸게 사서 가지고 있어야 할 이유를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 이유라는 건 결국 주주 환원이라는 거죠. 주주 환원의 문제인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주주 환원을 잘 안 합니다. 본인이 대주주지만 실질적으로 굉장히 적은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주 배정을 안 하려고 그러죠. 다른 방식으로 그걸 먹으려고 합니다. 수단 출자를 한다든지 재투자를 명목으로 하여튼 돈을 쓰면서 주주 배정을 안 하기 때문에 저는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 펀디멘탈이 안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만약에 주식 보유가 내가 대주주로 50% 보유고 있으면 그냥 이득이 난 거를 주주 배정을 해버리겠죠. 내가 50% 가져가게. 또는 그렇게 안 할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 세금이 워낙 많으니까 50% 배정했다가 세금으로 다 뜯길 것 같으면 그조차도 안 할 수도 있긴 하다. 어쨌든 삼성전자 하이닉스 영업이익과 매출 굉장히 잘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주주한테 어떤 이익이 가해지지 않기 때문에 실적이 잘 나왔는데 투자자는 받은 게 없고 노동자들은 끝없는 보상을 받고 인센티브죠. 인센티브. 특히 그 왜 노동자들한테 주겠어요. 거기서 일하는 임원도 노동자니까요. 자기들 받으려고 주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주가가 떨어지고 있다. 오늘 날씨 참 맑고 해가 굉장히 길고 셉니다. 주식이 이틀 연속 폭락했는데 저는 물려있지만 반도체에 물려있진 않아요. 반도체는 제가 초장에 못 들어갔기 때문에 계속 오를 때도 촉수 엄금이다. 이건 사면 안 된다 그래서 반도체는 안 샀습니다. 특히 제가 항상 얘기하는 투자의 원칙 중에 하나죠. 레버리지 하지 말아라. 레버리지 절대 안 했고요. 인버스도 안 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하락에서도 그냥 그대로 쳐맞고 있습니다. 제가 아직까지도 발전을 못하는 것 중 하나가 손절 라인을 명확하게 지금 설정하지 못해요. 제가 엊그제 얘기했지만 최고의 바둑기사도 승률이 80%가 될까 말까 한데 20%는 지는 게임을 하는데 제가 뭐라고 손절 라인을 정해놓지 않고 있는 건가. 반대로 얘기하면 물린 종목들에 대한 탈출 계획을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겠다. 그동안은 물 타고 탈출이는 계획이었는데 사실 물 타서 탈출기에 줬는데 탈출을 안 했어요. 더 먹겠다고. 그러니까 계획을 좀 재정립할 필요가 이번 기회에 있어요. 오늘 차 유난히 많네요. 수요일인데. 어쨌든 저는 반도체는 아닌데 삼성전자를 제가 5, 6만원대 팔고 다른 걸로 넘어갔기 때문에 안 팔았으면 아직도 수익권입니다. 사실 그것도 몇 배나. 물론 안 팔고 여태까지 버텼을 리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거고요. 제가 산 종목들은 코스피 코스닥 오를 때 못 올랐다가 떨어질 때 같이 떨어져서 손실률은 꽤 큽니다. 지금. 그렇지만 투자는 항상 여윳돈으로 하는 거죠. 기한이 정해진 돈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우리 무기라고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버텨봅니다. 과거 버블이 이제 터졌던 닷컴 버블 시기에 의하면 닷컴 버블이 터지고 나서 그 버블과 상관없던 주식들, 못 오르던 주식들이 정상화되는데 한 2, 3개월 걸렸다 하거든요. 지금 7월 내내 터진다고 보면은 못해도 연말에는 조금 반등해 주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제가 옛날에 이제 수술실에 들어가거나 뭐 시술하거나 할 때 음악을 항상 많이 듣는 편인데요. 그 중에 최근에는 클래식을 굉장히 많이 듣고 있습니다. 특히 유명한 곡들이 유명한 이유가 있어요. 좋더라고요. 방탄소년단이 유명한 게 그 노래들이 좋은 것처럼 실제로 유명한 클래식, 베토벤이나 모차르트와 같은 유명한 사람들, 브람스 이런
작곡가들의 클래식이 좋더라. 클래식에 대해서 하고 싶은 게, 우리가 음악이라고 하면은, 음악은 뭘까요? 음악은 기본적으로 귀로 듣는 특성이 있잖아요. 저도 당연히 지금까지는 음악들, 가요라든지 어떤 클래식이라든지 여러 음악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귀로 듣는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녹음 테이프를 사서 듣거나 CD를 사서 듣거나, 요즘에는 음원을 이어폰 끼고 들으면서 이렇게 갔죠. 눈으로 보는 경우가 잘 없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작년에 한국에 내한했던 베를린 필 공연을 갈 기회가 생겼어요. 베를린 필은 제가 예전부터 좋아하던 악단이고 세계 넘버원을 항상 유지하고 있는 탑3 안에는 빈 필하모닉이랑 다른 한 곳, 최근에는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다른 한 곳이랑 해서 어쨌든 세계적으로 탑3 안에 드는 교향악단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했는데, 작년에 우연한 계기로 내한한 공연에 가서 볼 기회가 있었고, 그것도 되게 앞자리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앞자리에서 봤기 때문에 예술의 전당 앞자리 같은 경우는 공연석보다 오히려 조금 낮아요. 그래서 잘 안 보이기도 악기가 안 보이긴 했는데, 그 사람들은 보였어요. 사람들 얼굴이 너무 상세하게 보이죠. 연주하는 거랑 집중한 모습이 잘 보였고, 그때 제가 너무 감명 깊게 보면서 음악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음악은 듣는 건데, 분명히 우리가 알기로 음악은 듣는 거, 청각을 이용한 듣는 거라고 느꼈는데, 실제로 가서 보니까 음악은 듣는 게 아니라 보는 거더라고요. 그 연주자들의 손놀림, 표정, 움직임, 지휘자의 지휘, 그 지휘에 손발 맞춰 움직이는 연주자들, 그걸 보고 제가 그때 너무 감동을 받아서 그 여운이 굉장히 오래 갔는데, 심지어 그때는 제가 잘 모르는 노래들이었습니다. 브람스 교향곡 1번 굉장히 유명한 노래지만 몰랐습니다. 저는 그때 알게 됐고요. 슈만의 만프레드 서곡, 서곡이 뭔지도 몰랐고요. 슈만 이름만 들어봤었는데 그때 알게 돼서 제가 열심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찾아보니까 베를린 필하모닉 디지털 콘서트 홀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거기는 이제 인터넷으로 본인들의 과거 공연부터 해서 여러 가지 공연들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해놨고요. 고화질, 고음질로 보고 들을 수 있게 해놨습니다. 고전 클래식 음악들 거의 대다수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음원이 많고요. 유튜브 이런 거랑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화질과 음질이 좋습니다. 그 디지털 콘서트홀을 연간 결제를 하고 이용 중이고, 그로 인해서 이제 제가 알게 된 거는, 역시 이 음악은 보는 거다.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눈으로 보는 게 진정한 클래식이구나 하고 생각을 해봤더니, 베토벤이나 모차르트 있던 시절에 녹음기 없었잖아요. 그 당시 음악은 다 전부 실황 공연이었어요. 공연장에 와서 봐야 되는 거였죠. 눈 감고 듣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정한 클래식이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귀로 들으면은 졸리고 지겨운 음악을 눈으로 보면은 절대로 까먹을 수 없고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클래식은 듣는 게 아니라 보는 거다. 베를린 필하모닉 디지털 콘서트홀 들어가 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정말 같은 노래라도 서로 다른 지휘자가 지휘를 하면 노래가 어떻게 바뀌는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우리나라에도 뭐 서울시향이나 KBS 교향악단이랑 요즘에 보니까 다른 오케스트라도 굉장히 많아요. 공연을 직접 가서 볼 수 있으면 좋고요. 클래식을 이제 잘 모를 때는 역시나 아는 노래를 할 때, 좀 유명한 노래를 할 때 가서 보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엊그제 제가 시술과 수술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시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시술은 종류가 많아요. 시술이 왜 아픈지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블로그에 쓴 적이 있는데, 그건 다음에 다시 한번 제가 다루도록 하고요. 시술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 보면은 주사 시술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레이저 기기들. 우리가 흔히 레이저 기기라고 그냥 통칭해서 얘기하지만, 좀 더 정확한 표현을 얘기하면 에너지 베이스드 디바이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에너지하는 장비들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써마지 이런 게 레이저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레이저라고 하는 거는 기계들을 그냥 통칭해서 편하게 부를 때 다 레이저 기계들이다 이렇게 일반인들은 얘기를 하는데, 레이저라는 거는 빛이잖아요. 빛. 실제로 레이저를 쓰는 게 있죠. 제모 레이저 같은 경우는 뭐 저희가 갖고 있는 알렉산드라이트 같은 경우나 808나노미터 파장 나오는 접촉식 LED 레이저, 이런 것들은 진짜 레이저입니다. 빛을 쏴서 검정색에만 에너지가 흡수되는 그런 단일 파장의 빛을 쏴서 제모를 시키는 겁니다. 그런 레이저들은 진짜 레이저고, 써마지나 올리지오 이런 기계들은 RF라고 해요. 고주파 기계라고 하는데, 엄밀히 말하면은 전기 에너지 기계예요. 써마지나 올리지오는 등에다가 패치를 붙이고요. 핸드피스를 얼굴에 대면은 거기서 전기가 쭉 나가서 등에 붙인 전기 패드로 전기가 흘러나가는 겁니다. 제 몸을 타고. 그 과정에서 전기가 몸을 통과할 때
몸의 저항 때문에 열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 열을 통한 어떤 효과를 보는 거예요. 대부분의 에너지 디바이스들은 다 열을 통한 거예요. 인모드라든지 온다라는 마이크로웨이브라든지 울세라 같은 거 다 하이프 기계도 결국에는 우리 몸에 열을 발생시키는 거고, 열을 어떻게 발생시키냐가 다 다른 거예요. 전기를 몸 전체를 통과시키는 그런 모노폴라 RF가 있고, 인모드처럼 가까운 간극 사이를 통과시키는 바이폴라 RF가 있고, 전자레인지처럼 2.4GHz 마이크로웨이브 파장을 통해서 데우는 게 있고, 울세라처럼 하이프, 울트라 사운드를 이렇게 포커스를 맞춰서 모아갖고 안쪽에서 모여서 열이 발생하게 만드는 그런 게 있어요. 기본적인 원리는 다 열을 가하는 거고, 열을 가하는 방식들의 차이가 있는 거다. 근데 방식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타겟으로 그 열이 가해지는 타겟이 좀 달라요. 울세라 같은 거는 특정 타겟이 아니라 그 깊고 4.5mm 팁을 쓰면은 표면으로부터 4.5mm의 점으로 맺히는 그런 에너지가 가해지게 되는 거고요. 우리가 흔히 옛날에 돋보기로, 초등학교 때 돋보기로 종이 태우던 거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빛을 모아서 종이를 태워주는 그런 걸 했잖아요. 그런 걸 생각하시면 되고요. 써마지 같은 거는 이제 우리가 수술하는 사람들은 다 알거든요. 뭐 바이폴라, 모노폴라 해갖고 쓰는데, 그런 원리로 이제 전기를 타고 나가는데, 몸에는 우리가 뭐 지방도 있고 혈관도 있고 혈액도 있고 여러 구조물이 있잖아요. 근육도 있고 신경도 있고 다 있는데, 거기에서 결국에 전기라는 거는 저항이 적은 쪽을 찾아서 타고 가죠. 굳이 저항이 많은 데로 안 가고. 근데 그렇게 가다 보니까 우리 septum을 구성하는 그런 파이브러스 티슈로 전기가 많이 간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파이브러스 티슈들이 특이적이게 전기가 작용을 해서 열이 발생을 더 한다. 그래서 어떤 피부의 탄력을 개선시킨다기보다 피부를 쪼그라뜨리는 그런 효과가 더 좋다라고 하는데, 이건 갑론을박이 있는 것 중 하나가, 거기에 열이 발생한다고 해도 열이라는 건 어차피 옆으로 퍼지는 거니까 우리가 실제 뭐 얼굴에 있는 팻 하나하나의 그런 septum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다든지 한 건 아니고 서로 다 인접하게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열이 터지면 효과가 똑같은 거 아니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어쨌든 얘는 좀 더 septum의 타겟이 돼서 파이브러스 티슈로 지나간다. 인모드 같은 경우는 흡입을 해서 자기 핸드피스 안으로 들어온 살 사이를 바이폴라 에너지, 그 핸드피스 내에서 전기를 통하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열을 가해주는 거죠. 소프웨이브 같은 경우는 뭐 새로운 형태라 그래요. 원통형으로 에너지를 울트라 사운드로 가해준다는데, 이제 각각의 그런 작용하는 방식이 다르다 보니까 타겟하는 조직이 조금 다를 수가 있고요. 뭐 소프웨이브는 제가 알기로 더미스에 더 특이적으로 들어가는 파장을 가지고 있다, 헤르츠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각각 다 달라요. 같은 원리여도 뭐 국산품이냐 해외 제품이냐에 카피를 하는 과정에서 파장이 달라지고 하면 조금씩 다 다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저는 어떤 한 시술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돌아가면서 하는 걸 좋아해요. 서로 다르니까 분명하게 다르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 얼굴 형태에 따라서 어떤 다른 걸 할까, 이런 건 좀 고민이 되시죠. 내가 내 얼굴엔 울세라를 하는 게 좋을까, 내 얼굴에는 써마지를 하는 게 좋을까,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고민이 될 수가 있는데, 써마지가 평균 3mm 정도? 3mm에서 조금 더 들어간다고 돼 있고, 에너지가 제일 많이 보이는 데는 3mm다 이렇게 돼 있고, 울세라는 보통 우리가 쓰면 4.5 팁을 쓰니까 4.5mm를 타겟으로 하고요. 소프웨이브는 1.5mm의 에너지가 맺힙니다. 그래서 그런 특성에 따라서 사람 얼굴을 봐서 적용을 하는 편이고요. 살이 많은 사람한테 그럼 뭐가 좋냐? 저는 일단 온다가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에너지 디바이스 중에 가장 깊게 들어갑니다. 7mm까지 보통 들어가서 열이 맺히기 때문에, 살이 많은 분들은 서브큐 팻을 좀 슈링크지 시키기 위해서 온다 쓰는 걸 좋아하는 편이고요. 좀 피부 쪽에 살이 없는데 피부가 이제 나이가 들면서 좀 탄력이 없이 쪼글쪼글하거나 이런 분들은 써마지 같은, 올리지오나 써마지 같이 좀 표면에 맺히는 거를 좋아하고요. 적당히 살이 있는데 처짐도 있다 하면은 중간 정도에선 울세라를 쓰는 편입니다. 이걸 하면 옆볼 페임이 있냐 없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제 생각에 옆볼 페임은 거의 다 올 수 있어요. 옆볼에 싸서 옆볼에 있는 지방이 사라진다기보다 옆볼 페임 원인 자체가 피부 처짐이거든요. 피부 처짐이 아래로 당겨질수록 우리 그 마세터 머슬이랑 피부 표면이랑 연결된 리가멘트가 당겨지기 때문에 옆볼이 패여 보이게 되는데, 내가 굳이 옆볼에다가 인모드나 이런 걸 하지 않아도 에너지 디바이스를 그 아래로 작용을 했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중턱에다가 에너지 디바이스를 하면은 이중턱에 있는 피부가 쪼그라들 거 아니에요. 이중턱을 당기면
옆에 볼도 아래로 당겨지겠죠. 그 과정에서 옆볼이 패인 것처럼 충분히 느껴질 수 있다. 반대로 피부가 위쪽으로 들어 올려지면 실제로 들어 올려지는 힘이 강하면 옆볼 패임이 별로 안 보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뭐 당연히 울세라라든지 인모드는 실제로 지방층을 파괴하기 때문에 옆볼에 직접 쏘면은 옆볼 패임 생기는 건 맞습니다. 써마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에너지 디바이스들은 개인적으로는 돌아가면서 좀 사람 맞춤형으로 쓰되 그래도 한 사람한테 똑같은 거 계속 하기보다는 조금 돌아가면서 쓰는 거를 선호하는 편이고요. 에너지라는 거는 이제 열이 가해지면은 울세라 같은 경우는 순간적으로 한 80도까지 올라간 점들이 생기고요. 써마지 이런 것도 제가 알기로 한 5, 60도까지 순간적으로 올라가지만 밖에서 쿨링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온다 같은 경우도 내부에 50도까지도 올릴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쨌든 화상이 밖으로 생기면 안 되니까 바깥에선 쿨링을 해주게 되고요. 안쪽으로 열을 가하는 거고, 제일 좋은 건 밖에 피부에는 화상이 없는데 안에는 약하게 화상이 생길 정도로, 그런 느낌이 올 정도로 시술이 되는 게 사실 가장 좋습니다. 열을 가하면 두 가지 효과가 나타납니다. 즉각적으로는 단백질 변성이 일어나죠. 우리 불에다가 쥐포나 오징어를 딱 구우면 막 쪼그라들죠. 그런 효과가 즉각적인 효과입니다. 그래서 울세라라든지 이런 에너지 디바이스를 가했을 때 즉각적인 변화가 생기는 거는 내가 쥐포 구워 먹는 거랑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효과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에너지 디바이스를 쓰는 본 목적은 그것보다는 피부의 손상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뭐 화상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약간 자극이 됐죠, 뭐 안쪽으로 스크래치를 만들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손상이 생긴 우리의 그런 세포들이 회복 과정에서 탄력도 생기고 더 잘 회복돼서 새살이 돋아나는 것처럼, 우리가 넘어져서 긁히면 새살이 돋아나잖아요. 그런 거와 같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라고 보면 되고요. 그걸 이제 피부 가장 표면에 했던 게 옛날에 뭐 CO2 프락셀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CO2 프락셀은 실제로 CO2 레이저를 통해서 표면층에 구멍을 뚫어서 손상을 일으키고 거기에 이제 새살이 차게 해주던 걸 기대하면서 피부가 좋아졌던 거고요. 기본적으로는 안에다 손상을 약하게 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운드 힐링을 설명하면 성형외과에서 보통 6개월을 얘기합니다. 6개월은 돼야 운드 힐링이 끝났다. 그래서 수술이 잘못돼서 재수술을 할 때 6개월 정도는 이따가 재수술을 해라. 그래야 조직이 말랑말랑해지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시술도 엄밀히 말하면 어느 정도 회복되는 텀을 주는 게 좋습니다. 6개월 정도? 텀을 주는 게 좋고요. 그러니까 혈관 수술을 하면은, 뭐 플렉 수술 같은 거 하면은 최소 3주 있다가 그 주변 혈관에 손상이 가해질 수 있는 작업을 하거든요. 안전하게는 한 3개월 봅니다. 그러니까 혈관에 대한 손상이 있을 때 주변에 네오바스큘라리제이션이 발생을 해서 보완이 되는 데는 최소 3주에서 안전하게는 3개월 정도다 생각하실 수 있죠. 반대로 너무 자주 한 달마다 자극을 주는 건 내 상처가 회복되기 전에 계속해서 다시 상처를 내는 거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반복적인 자극은 좋지 않다. 그래서 내가 상처를 내서 회복시키는 게 이런 에너지 베이스 디바이스라면은 직접적으로 영양 성분을 공급하는 것들이 주사 시술들입니다. 리쥬란 너무 유명하죠. PDRN 성분, 세포 DNA 구성 물질을 넣어줌으로 해서 영양을 공급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외에 뭐 엑소줌이라든지 여러 물질들, 화장품으로 등록된 것도 있고요. 의료기기로 돼서 주입을 할 수 있는 것도 있는데, 리투오 이런 것도 일종의 영양 성분이죠. 요즘 유명한 리투오는 ADM 성분을 기반으로 해서, ADM은 에이셀룰러 더말 매트리스라고 해서 우리나라로 아마 무세포 동종 진피, 다른 얘기로 하면 다른 사람의 진피를 갖다 넣는 거랑 똑같습니다. 근데 ADM이 이렇게 대중화되기 전에 제가 이제 트레이닝 할 때 많이 쓰는 유방 재건술 하거나 유방 보형물 수술할 때, 특히 유방 재건할 때 유방 조직이 많이 사라진 상태에서 피부도 얇아지고 하니까 보완할 목적으로 넣었던 건데, 제가 최근에 알았습니다. ADM이라는 걸 가장 많이 쓰는 게 유방 재건술에서였는데 FDA에서 정식 허가가 난 게 아니랍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많이 썼는데 지금은 이제 뭔가 보험사들에서 못 쓰게 하려고 자꾸 한다는 얘기가 있고요. 실질적으로 인정을 받은 용도는 화상을 심하게 받아서 피부가 손상됐을 때, 날아갔을 때 뭔가로 덮어줘야 되니까 그때 이제 그런 ADM을 사용해서 덮어라 라고 허가가 나 있습니다. 그래서 뭐 화상에서는 당연히 너무 잘 쓸 수 있는 그런 제품이고요. 근데 이제 이 ADM을 엄청 잘게 썰어서, 제가 트레이닝 막바지에 나왔던 제품이 그걸 욕창에 넣어라. 왜 그런 짓을 했냐 그랬더니
브레스트에 만들 ADM을 자르고 나서 남은 찌꺼기들이 너무 아까워서 그걸 가루로 내서 그런 제품을 만들었다고 하면서 이제 공급을 했었는데, 욕창은 어차피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되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뭐 ADM을 안에 넣어주든 해든 회복에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수술을 해서 살을 채워도 다시 터지고 뚫리는 게 욕창이니까요. 그래서 뭐 아예 이런 걸 별로다 하고 끝났는데, 유방재건에서도 저는 사실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피 얇거나 보형물을 지지해줄 그런 어떤 구조물이 없을 때 용이하게 쓰기는 했는데, 이게 뭐 무세포, 그러니까 세포를 확 어떤 처리를 해서 다 뺐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다른 사람 살을 붙이면 면역 반응이 일어나니까 그럼 면역 반응이 날 만한 것들을 최대한 뺐다 이런 얘기인데, 실제로 그 무세포로 됐다는 ADM을 써도 제가 봤을 때는 면역 반응처럼 플로이드가 많이 찼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삼출물들이 굉장히 많이 고여서 많이 나오는 걸 봤고요. 저는 그걸 일종의 면역 반응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드레싱을 하면서. 그래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는데, 군대 갔다 와서 지금 뭐 미용 시술 하다 보니까 리투오라는 제품이 작년에 엄청나게 히트를 치면서 나왔었고, 저는 당연히 안 좋아했습니다. 이 리투오는 이제 그 ADM을 굉장히 얇게 분쇄를 해서 피부에 넣어주는 건데, 업체에서 홍보하기로는 이제 우리 피부의 구성 성분을 직접 넣어주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건물을 지어야 되면은 건물에 필요한 시멘트라든지 철근을 직접 갖다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걸 직접 갖다 준 거기 때문에 빠르게 이용을 해서 피부가 좋아진다 이렇게 홍보를 했는데, 저는 우리 몸에서 직접 만들어진 그런 철근이나 시멘트가 아닌 남이 갖다 준 거는 사실 잘 못 쓸 수도 있잖아요. 사이즈도 안 맞을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게 아닐 수도 있고. 그래서 별로 안 믿었는데, 환자들이 굉장히 찾고 결과가 좋았습니다. 환자들이 결과가 좋았는데, 결과가 근데 이 구성 성분을 줘서 피부의 탄력 이런 게 좋아진 것보다 피부 트러블, 여드름 있고 문제 있는 분들이 해결이 잘 되는 거예요. 막 염증이 가라앉고 홍조가 가라앉아요. 그 효과가 너무 드라마틱해서 저는 사실 이게 ADM의 효과는 아닌 것 같다. 이론적으로 ADM은 이런 효과를 어떻게 낼 수 있는지 뭐 논문을 찾아봐서 써 있는 건 봤지만 그걸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마크로파지의 분할을 뭐 조절하고 이렇게 한다는데, 일종의 이물질을 넣어줬는데 그게 된다는 게 믿음이 안 갔죠. 어쨌든 결과가 좋습니다. 환자들도 결과가 좋아서 많이 썼는데, 최근에 듣기로 놀라운 얘기로는 성분에 약하게 방코마이신이 섞여 있다는 얘기로 얼핏 들었습니다. 제가 직접 회사에 확인을 하거나 성분을 분석해 본 건 아니지만 방코마이신이 들어있다. 그럼 얘기가 달라지죠. 당연히 항생제가 들어있으면. 그리고 저는 스테로이드도 들어있는 게 아닌가 의심을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스테로이드가 약하게라도 들어있으면, 예를 들어서 그 ADM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스테로이드 섞인 물로 헹궜다거나 이럴 수도 있죠. 그런 게 있다면 피부의 안정 효과가 좀 설명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주사 시술들은 피부에 직접 어떤 영향을 공급하는, 아니면 구성 성분을 공급하는 것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술들은 영구적인 효과를 담보하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수술도 그렇지만 시술은 효과가 훨씬 짧아요. 우리 몸에 어떤 유전적인 변화를 일으켜준 게 아니고 뭐 노화를 다시 뒤로 돌려서 젊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영양분을 공급해줬다라고 보시면 되고, 반대로 얘기하면 반복적으로 행해줘야 효과가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복의 주기는 아까 얘기했듯이 에너지를 가해서 손상을 주는 것들은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간격을 두는 게 좋고요. 주사 시술들은 많은 간격을 둘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효과 떨어질 때 계속, 예를 들어서 배고프면 계속 밥을 먹어야죠. 뭐 일시적으로 배 터지게 먹어서 소화 불량이 생기는 건 안 좋지만 한 끼 먹고 배고프면 또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보면 너무 긴 간격을 주진 않아도 된다.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해 주는 거는 아주 좋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수술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성형외과는 기본적으로 트레이닝 할 때는 수술을 하는 과지만, 성형외과가 다룬 학문 자체가 연부 조직에 대해서 다룹니다. 연부 조직이라는 거는 장기들 제외하고 거의 모든 몸에 있는 그런 조직이에요.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피부 안에 있는 뭐 이 혈관이라든지 지방들, 심지어는 근육도, 근육을 뺄 이유가 없네요. 근육까지도, 근육을 이제 근골격계라고 할 수도 있지만 연부 조직에서 다 같이 다뤄서 피판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술을 진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시술들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엉덩이에 필러를 넣어야 된다, 그러면 수없이 했던 그 엉덩이 수술들, 욕창 수술이라든지 기타 수술들로 인한 그 지식으로 한마디로 거기를 몇천 건을 해부를 해본 거예요. 수술실 들어가서 같이 교수님이랑 같이 몇천 건 해부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은 그 깊이들,
지방이 얼마나 두꺼운지, 내가 그런 필러를 어느 두께 정도 사서 넣어야 될지, 이런 게 아주 쉽게 알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성형외과는 그런 부분으로 지식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성형외과에 가서 시술을 하는 거는 좋은 거다. 그리고 수술을 주로 하지 않는 일반의라든지 학과 전문의들이 시술하는 거는 잘 할 수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 이해도 측면에서 내가 쏘는 에너지가 어디까지 들어가고 이런 게 눈으로 그려질 만큼 성형외과 의사들은 그 특징을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얼굴도, 머리통도, 가슴도, 배도 모든 분야에 대한 수술을 진행을 하고요. 수술을 수없이 하면서 그 두께와 구조들을 머리를 엄청나게 익혔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있어서 성형외과가 이런 시술들도 강점을 갖고 있다. 그러니 이왕이면은 성형외과에 와서 시술을 받으시면 어떤가 생각해 봅니다.